남편이 저를 산에 버리고 갔습니다. 하반신 마비 아내였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 순간을 6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저는 못 걷는 척했을 뿐이지. 이미 제 이름으로 47억 빚을 만든 남자를 오늘 현행범으로 잡아넣을 사람이니까요. 지금부터 제 인생을 되찾겠습니다. 남편이 저를 산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반신 마비 아내, 그게 저였거든요. 그런데 남편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기다린 건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완벽 범죄라고 믿는 그 순간 증거가 완성되거든요. 산속 공기가 차갑게 폐를 찔렀습니다. 2026년 1월의 겨울 산이었으니까요. 남편 강도연이 탄 검은색 그랜저의 테일램프가 마지막 깜빡임을 보이며 커브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쥔 채 숨을 참았습니다. 3년 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두 다리로 땅을 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섰습니다. 발바닥이 흙을 눌렀고 무릎이 버텼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숨겨온 이 감각, 이 힘이 지금 제 전부였습니다. 정아 씨, 공기 좋은 데서 좀 쉬고 있어요. 내가 곧 데리러 올게요. 출발하기 전 남편이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남편은 저를 태우고 이 깊은 산속까지 올라오는 내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백미러로 힐끔힐끔 제 눈치를 살피면서도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걸 주체하지 못하더군요. 우두둑. 허리를 더 펴자 척추뼈가 맞춰지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거친 흙의 감촉. 이 감각이 이렇게나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품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액정 화면 위에는 선명하게 녹음 중이라는 글자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 시간 3시간 47분 22초.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차 안에서 내연녀와 나눴던 통화 내용, 저를 산속에 버리며 내뱉은 저주 같은 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죽어버려, 윤정아.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이 핀다. 아까 남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르고 곧바로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다급한 한재훈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42세의 그는 제가 20년 전 법대생 시절 밥값을 대주고 학원비를 도와줬던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은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가 되어 제 곁을 지키고 있었죠. 변호사님,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네, 사모님. 지금 위치 추적 중입니다. 경찰이랑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떠나셨습니까? 방금 갔습니다. 아주 신이 나서 가더군요. 저는 텅 빈 산길을 내려다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막 유기 현장 증거 확보했습니다. 살인미수의 유기치상, 거기다 사기 혐의까지. 이걸로 그 인간 알거지로 만드는 거 확실한 거죠? 물론입니다, 사모님. 녹음 파일이랑 현장 상황이면 구속 수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남편분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희가 먼저 들이닥칠 겁니다. 지금 몸은 좀 어떠세요? 몸이요? 아주 날아갈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안진뱅이 흉내 내느라 속이 썩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뻣뻣하게 굳어있던 팔을 뻗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관절마디마다 소리가 나며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내려다보니
한쪽 바퀴가 이상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내릴 때 일부러 휠체어를 돌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거든요. 프레임 한쪽이 찌그러지고 시트가 찢어진 모습. 그 인간의 가학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현장 사진 지금 7장 찍었습니다. 휠체어 파손 상태까지 다 담았습니다. 완벽합니다. 그게 바로 유기치상의 치상 증거입니다. 전화를 끊을 때쯤 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30분 내로 도착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뭔가요? 은행 쪽에서 오늘 오전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사모님 명의 담보 건수가 3개가 아니라 12개입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핸드폰이 툭 떨어질 뻔했습니다. 12개. 제가 알던 건 3개였습니다. 근저당 2개, 연대보증 하나. 그런데 12개라니. 금액은요? 제가 예상한 2배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차가운 계산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은행 리스크팀에서 일한 제 본능이 작동한 겁니다. 돈줄 하나 끊으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2개 끊으면 울고 3개 끊으면 자백합니다. 12개면 그 인간은 제가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틸 겁니다. 변호사님,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왔습니다. 오늘 밤 그 인간을 잡으면 내일 아침 은행 지급정지 신청부터 넣겠습니다. 12개 전부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전화를 끊고 저는 휠체어를 내려다봤습니다. 찌그러진 프레임, 찢어진 시트. 저 모습이 마치 강도연의 미래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듯 시원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립스틱을 꺼내 발랐습니다. 남편이 병수발 든다고 화장 같은 건 꿈도 못 꾸게 했었죠. 차 사이드미러 대신 핸드폰 전면 카메라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30대 시절 맨손으로 은행 리스크팀을 이끌던 그때처럼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강도현. 내가 차려놓은 밥상, 이제 내가 엎어주러 갈 테니까.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묘합니다. 저 소리를 들으니 3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곤두박질 치던 교통사고가 났던 2023년 11월. 그날 밤에도 저 소리가 귀가를 맴돌았었죠. 그때 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찌그러진 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건 울부짖으며 제 이름을 부르던 남편 강도연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아야,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때 남편의 눈물은 진짜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었죠. 평생 내가 당신 다리가 되어줄게.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남편을 보며 생불이 났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짐이 된 것 같아 밤마다 울었습니다. 바보같이, 정말 바보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제 2발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6개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설계자였습니다. 은행 본사 여신심사팀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배운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무너집니다. 경찰차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또 다른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메인 스마트폰 외에도 보조 녹음기를 숨겨뒀거든요. 남편이 차 안에서 휴대폰은 꺼둬요. 산이라 위험해요라고 했을 때 이미 저는
보조 녹음기로 그 말까지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든다는 증거까지 녹음한 셈이죠. 경찰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재훈 변호사가 경찰차에서 내려 달려왔습니다. 뒤따라 형사들과 구급대원들이 제 주위를 감쌌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다친 데는 없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기록, 저장, 백업. 그게 제가 6개월 동안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한 변호사가 제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녹음 파일 확인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지금 바로 자택으로 이동해서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구급대원의 부축을 정중히 거절하고 제 2발로 경찰차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형사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지금은 설명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산속 풍경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저 어둠 속에 30년을 바보처럼 살았던 과거의 윤정아를 버리고 갑니다. 이제부터 남편을 만나러 가는 건 헌신적인 아내가 아닙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설계자입니다.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3년 전 저를 살리기 위해 울렸던 그 사이렌이 오늘은 남편을 파멸시키기 위한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한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 집안에 오늘 밤 축배가 올라갈 거거든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웃을 때 완성됩니다. 정확히 6개월 전 2025년 7월의 일이었습니다.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던 비 오는 날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에 잠을 깼는데 이상하게 발끝이 간질간질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런 감각도 없던 죽은 나무 토막 같았던 제 오른쪽 엄지발가락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힘을 줬습니다. 꿈틀,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려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보호자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있을 남편을 깨워서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 고생 이제 끝났다고, 나 다시 걸을 수 있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바닥을 기어서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나야. 낯선 목소리 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 저는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옆였네. 걱정 마. 의사가 그러는데 평생 못 일어난대. 그냥 저대로 병원 신세지다가 죽는 거지 뭐.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제 심장을 칼로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땅명의 이전? 인감 도장만 찾으면 바로 넘길 거야. 그 옆편네가 꽁꽁 숨겨놔서 찾기가 쉽지 않네. 냄새 난다고? 나도 역겨워 죽겠어. 똥 받아낼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오는데 담보 생각하면서 참는 거야. 담보. 그 단어가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콰르릉. 창밖에서 천둥이 쳤지만 제 머릿속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가 더 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터질 정도로 꽉 다물고 차가운 복도 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발가락에 돌아온 감각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덜 비참했을까요? 아니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지옥을 봤습니다. 제가 믿었던 천사가 사실은 제 재산을 노리고 껍데기만 쓰고 있던 악마였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가까이 은행에서, 그것도 여신심사팀에서 일했다는 걸 남편은 까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리스크를 다루는 사람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준비합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남편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을 때 저는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 회복 상황을 제가 말하기 전에는 보호자에게 알리지 말아 주실 수 있나요?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환자분 동의 없이는 보호자분께도 공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활은 계속 하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돌아온 감각을 숨기고 철저히 무력한 환자 행세를 했습니다. 남편이 병실에 와서 제 다리를 주무를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깊이 잠든 새벽이시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처음에는 10초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매일 밤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15초, 내일은 30초, 모레는 1분.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내연녀를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섬이라. 48세의 그 여자는 보험 브로커 일을 한다며 똑똑한 척했지만 실상은 남편의 빚 구조를 알고 함께 저를 제거할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 휠체어에 앉아 침을 흘리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서미라가 코를 막으며 다가왔습니다. 자기야, 이 여자 진짜 맛이 갔나 봐. 눈동자가 풀렸네.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남편이 킥킥거렸습니다. 의사가 뇌 쪽에도 충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손 하나 까딱 못해. 그냥 숨만 쉬는 시체야. 그 말에 서미라가 표독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죽그릇을 제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아, 뜨거워. 그 여자가 가식적인 비명을 질렀지만 정작 살이 타들어가는 건 저였습니다. 쏟아지는 순간의 충격. 하지만 저는 입술 안쪽 살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팔을 축 늘어뜨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반응하면 끝이다. 어머, 자기야. 이 여자 봐. 뜨거운 걸 쏟았는데도 꿈쩍도 안 해. 서미라가 신기하다는 듯 제 볼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제 손에 묻은 죽을 대충 휴지로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냥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고. 이제 안심하고 얘기해. 이 여편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럼 그 땅명의 이전 서류, 오늘 도장 찍을까? 드디어 미끼를 물었구나. 그날 밤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핸드폰으로 제 손등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화상 자국, 날짜와 시간이 찍힌 사진 7장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현관 쪽에 있는 홈 CCTV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고장났다며 꺼둔 줄 알았지만 저는 이미 새벽에 몰래 다시 켜뒀거든요. 서미라가 죽을 쏟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습니다. 기록, 저장, 백업. 그게 제가 6개월 동안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나만의 시간.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면 저는 바보 연기를 멈추고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어둠 속에서 저는 갓 태어난 짐승처럼 위태롭게 거실을 걸었습니다. 단순히 걷는 연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를 찾아내 사진을 찍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작업까지. 남편은 왜 그 중요한 서류들을 집에 뒀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제출하려면 원본을 들고 나가야 했고, 서미라가 내일 아침 바로 은행 가야 해라고 닥달해서 집에 보관 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제가 바보라고 믿었으니까요. 제 이름으로 된 근저당 설정 서류, 연대보증 서류, 위임장들. 남편은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믿었기에 대놓고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제 서명을 흉내낸 것들도 있었고, 심지어 제 엄지손가락을 잡고 도장을 찍은 것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한재훈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사모님. 배우자 명의 도용의 사문서 위조입니다.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 번은 거실을 걷다가 실수로 식탁 의자를 건드린 적이 있습니다. 탁 짧은 소음이었지만 정적한 밤 공기 속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컸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지? 잠에 취한 남편의 목소리. 저는 순식간에 바닥에 납작 엎드려 침을 흘리며 자는 척 연기했습니다. 뭐야? 이 여편네가 굴러 떨어졌나? 즉, 귀찮다는 듯 남편은 저를 발로 툭툭 건드려 보고는 다시 침대로 들어 올려 던지듯 눕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몸이 짐짝처럼 던져지는 굴욕. 하지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방심해라. 그렇게 6개월, 정확히는 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저는 낮에는 식물인간으로 밤에는 복수의 설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남편 핸드폰 화면이 켜진 채로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발신인 우리 딸.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딸. 저희에게 딸이 있습니다. 35세 윤서진. 그런데 남편 폰에 저장된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는 제 딸 이름은 서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폰에는 우리 딸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속이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저장한 것처럼. 저는 몰래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보였습니다. 아빠, 엄마 후견인 서류 내일 제출하면 돼요? 후견인. 그 단어가 제 뇌를 관통했습니다. 남편이 딸까지 끌어들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친딸을, 제가 낳고 키운 딸을 이용해서 저를 법적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까지.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했습니다. 메시지 스크린샷 저장, 백업, 변호사에게 전송. 다음 날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후견인 신청 관련 서류를 추적했습니다. 의료소견서 첨부돼 있는데 작성 의사가 수상합니다. 어떻게요? 사모님을 직접 진료한 의사가 아닙니다. 돈으로 매수한 것 같습니다. 딸은 속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엄마 치료비 때문에라며 죄책감을 자극했을 겁니다. 게다가 딸의 남편, 제 사위가 사업 실패로 돈이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후견인 신청은 막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선제적으로 법원에 본인 의사 확인 요청을 넣겠습니다. 사모님이 정상이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일단 보류시키고 디데이 이후에 한 번에 터뜨리는 게 낫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려라. 강도현. 딸까지 끌어들였다는 건 내 놈이 진짜로 저를 끝내겠다는 뜻이구나. 하지만 저도 이제 끝낼 준비가 됐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증거, 녹음 파일 47개, 서류 사진 89장, 홈 CCTV 영상 12개, 담보 관련 위조 서류 사본 15건, 후견인 신청 관련 메시지 스크린샷 23장. 제 핸드폰 클라우드는 남편을 파멸시킬 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1월 토요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열흘 전, 정확히는 2026년 1월 셋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베란다에서 서미라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라 난방 때문에 살짝 열어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저에게는 속삭임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응, 다음 주 토요일로 확정했어. 날씨 예보 봤는데 비 온다던데 딱 좋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것입니다. 산속 깊은 데 버리면 되지 뭐. CCTV 없는 국도로만 가면 돼. 폰도 꺼놓고. 걱정 마, 완벽해. 남편은 희죽거리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후견인 서류? 아, 그거 다음 주 월요일에 딸이 제출한대. 실종 처리되면 서류는 우리가 마음대로 굴릴 수 있어. 재산 처리는 부재자 관리로 잡으면 되고. 제 손가락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하지만 표정은 멍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남편이 통화를 끊더니 거실로 들어와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공기 좋은데 나들이 가자. 응? 오랜만에 드라이브나 하고. 남편의 미소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3년 동안 연습한 가면이었을까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바보처럼 말이죠. 그래, 착하네 우리 여보.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이 섬뜩했습니다. 이건 애정이 아니라 곧 처분할 물건을 만지는 손길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외출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저는 즉시 휠체어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소록에서 한재훈 변호사라는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자마자 상대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재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 윤정아입니다. 아, 사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날짜가 확정됐습니까?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전화기 너머 변호사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사모님, GPS 추적기는 제가 어제 우편함에 넣어뒀습니다. 꼭 몸에 지니세요. 알아요. 핸드폰 녹음도 백업용으로 2개 깔아뒀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사모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산소까지 가는 게 위험할 수도. 괜찮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남편이 저를 버리는 순간 유기 현장 증거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반드시 보호하겠습니다. 토요일 당일 사모님 위치 추적하면서 30분 내로 출동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남편이 통화에서 후견인 서류를 다음 주 월요일에 딸이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법원 쪽에 미리 막아둘 장치를 걸어뒀습니다.
하지만 일단 토요일에 남편분을 체포한 후 월요일 아침 일찍 따님과 직접 면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딸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까? 네. 따님이 진짜로 공모자인지 아니면 속은 건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고 우편함으로 내려가 GPS 추적기를 챙겨왔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의 작은 장치. 이 작은 것이 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밤 리허설을 했습니다. 시나리오 1 남편이 차 안에서 저를 죽이려 할 경우, 보조 녹음기 작동 중, GPS 추적 중, 비명 지르면 즉시 출동, 시나리오 2 산에서 밀어 떨어뜨리려 할 경우, 휠체어에서 일어나 도주, 경찰 대기 중, 시나리오 3 완전히 다른 방법을 쓸 경우, 모든 상황 녹음, 녹화, 변호사 실시간 공유, 30년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하며 배운 게 있다면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넷째 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기분 좋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를 휠체어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자, 여보. 오늘 드라이브 가자. 공기 좋은 데로. 저는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당신 인생 끝내드리죠. 차 안으로 들어가기 전 저는 주머니 속 GPS 추적기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작동 중. 보조 녹음기도 작동 중. 스마트폰도 비행기 모드 해제 상태. 남편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좀 멀리 갈 거야. 산 쪽으로. 공기 진짜 좋더라고. 네. 제가 멍한 목소리로 대답하자 남편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일부러 CCTV가 없는 옛날 국도를 선택했습니다. 여보, 휴대폰은 꺼둬. 산이라 배터리 금방 나간다고. 네. 저는 핸드폰 화면을 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끄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바보라고 믿었기에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미라였습니다. 남편이 블루투스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야. 지금 가는 중이야. 오빠, 진짜 괜찮아? 나중에 문제 안 생겨? 걱정 마. 저 여자만 없어지면 담보도 보험금도 다 끝이야. 제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근데 담보가 몇 개더라? 12개. 금액은? 총 47억. 47억. 그 숫자가 귀를 때렸습니다. 저 여자 이름으로 다 묶여 있어. 저 여자 죽으면 빚은 저 여자 명의로 남고 재산은 내가 상속받아서 정리하면 돼. 딱 1년만 참으면 돼. 실종 처리되고 사망 인정되면 보험금까지 8억 더 나와. 총 8억. 보험금 8억. 근데 후견인 서류는? 딸이 월요일에 법원 제출한대. 그거 일단 넣어두면 재산 처리가 더 쉬워져. 남편과 서미라가 웃는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녹음 중 모든 대화가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12개, 총 47억, 보험금 8억. 그 숫자들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인간은 저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통째로 청산하려는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새벽 시장 다니며 모은 돈,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도록 일하며 산 땅, 건물, 임대 수익. 그게 지금 남편의 손에서 비탄감용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차는 점점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임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떴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차량 디스플레이에 크게 떴습니다. 우리 딸.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서진이가 서류 준비 다 됐대. 월요일 오전에 법원 간대. 서미라가 전화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애 괜찮겠어? 나중에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울고불고 하면 어쩌려고. 괜찮아. 내가 엄마 치료비 얘기하면서 죄책감 잘 자극해놨어. 서진이 남편도 사업 망해서 돈 급하니까 엄마 건물 하나만 팔면 된다고 했더니 금방 넘어오더라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제 딸, 제가 낳고 키운 딸까지 이용한 겁니다. 통화 끊을게. 거의 다 왔어.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3시간 42분.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 속에는 제 인생을 청산하려는 계획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12개의 담보, 47억의 빚, 8억의 보험금, 그리고 제 딸의 이름까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원하던 대로 비 오는 날이 됐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어 떨 사람은 저가 아니라 남편이 될 겁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인적이 전혀 없는 산속이었습니다. 자, 여보. 여기서 잠깐 쉬다 가자. 남편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미안해. 당신 운명은 여기까지야. 남편이 던진 그 말이 산바람보다 더 차갑게 귀를 때렸습니다. 차 시동이 걸렸습니다. 후진, 방향 전환, 그리고 앞으로. 붉은 테일램프가 점점 작아지더니 커브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정적? 저는 10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열.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발바닥이 흙을 눌렀고 무릎이 버텼습니다. 남편 강도현, 당신이 하나 착각한 게 있습니다. 제 운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막 유기 현장 확보했습니다. 녹음 3시간 47분 22초, 현장 사진 7장, GPS 좌표 전송 완료. 알겠습니다, 사모님. 30분 내로 도착합니다. 경찰 4개 팀이 동시 이동 중입니다. 한 팀은 사모님 위치로, 나머지 3팀은 자택 포위 중입니다. 자택 포위요? 네. 남편분이 집에 도착하는 순간 체포합니다. 서미라 씨도 함께요. 그런데 사모님, 뭡니까? 남편분 차량 블랙박스 해킹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미라 씨한테 전화해서 실종 신고 문구 보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증거인멸 현장을 잡겠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실종 신고 카톡 보내는 순간 들이닥칠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저 집안에 오늘 밤 축배가 올라갈 겁니다. 그 축배를 박살내는 장면까지 제가 직접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을 경찰차에 태워서 자택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30분 후 경찰차가 산을 내려가는 내내 저는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이 참 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30년이 끝납니다. 사모님, 집까지 약 25분 소요됩니다. 한재훈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이미 10분 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CCTV 확인 결과 1205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서미라가 이미 집에 와 있었나요? 네. 오후 3시에 들어갔습니다. 배달 음식 3개, 샴페인 2병을 들고요. 경찰차가 도심으로 진입했습니다. 어느새 우리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기 불 켜진 집 보이십니까? 1205. 형사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 제 집, 제 안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에 2사람의 그림자가 얼룩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1205 초인종 옆 LED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제가 먼저 노크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문을 엽니다. 제 집이니까요. 비밀번호는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숫자를 잊었다고 믿었으니까요. 삐삐삐삐. 경쾌한 도어락 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깼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자마자 익숙하면서도 역겨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달콤한 샴페인 향, 그리고 기름진 배달 음식 냄새. 현관에는 낯선 여자 구두가 제 슬리퍼를 밀어내고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하이힐. 3개월 전 제 손등에 뜨거운 죽을 쏟았던 그날 서미라가 신고 왔던 바로 그 구두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건배. 아, 속이 다 시원하다. 크하, 그러니까. 진작 버렸어야 했는데. 야, 근데 그 여편네 산속에서 얼어 죽으면 어쩌지? 어머, 죽으면 더 좋지. 실종 신고하고 1년 지나면 사망 처리돼서 보험금까지 싹 다 자기 거잖아. 그래, 죽어라. 제발 죽어라, 윤정아. 쨍. 잔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실종 신고서 양식, 보험금 청구 서류, 제도장, 위임장. 제 죽음을 안주 삼아 축배를 들으면서 동시에 증거 인멸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입꼬리를 비틀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뒤에 있던 한 변호사와 형사들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며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발소리가 들리자 거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누구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거실 입구의 조명 스위치를 탁 켰습니다. 환한 불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파에는 남편과 서미라가 엉겨붙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과 치킨 뼈다귀 그리고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2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저에게 꽂혔습니다. 정적? 숨막히는 1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뻐끔거렸습니다. 서미라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랑.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일순간 얼어붙더니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정아야. 어떻게? 내가 여기 왜? 연민을 담은 척하는 목소리. 순간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는 연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제가 죽어서 돌아오길 바랐어요? 아니야. 정아야, 내가 혼자 산에 가 있길래 내가 걱정돼서.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형사들이 현관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형사님들, 이 여자 정신병입니다. 제가 간병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 여자가 헛소리하는 겁니다. 프레임을 씌우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죽어버려, 윤정아.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이 핀다. 차 안에서 남편이 했던 말이 거실 스피커를 통해 쩔렁쩔렁 울려 퍼졌습니다. 저 여자만 없어지면 담보 12개, 총 47억. 저 여자 죽으면 빚은 저 여자 명의로 남고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이 되었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강도연 씨, 서미라 씨, 살인미수, 유기치상,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증거인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 채워지는 소리가 샴페인 터지는 소리보다 더 시원하게 울렸습니다. 서미라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나 아니야. 다 저 사람이 시킨 거야. 닥쳐, 이년아. 내가 꼬드겼잖아. 서로 사돈지간이며 싸우는 추악한 꼴을 보며 저는 테이블 위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실종신고서, 보험금 청구서, 그리고 제 인감도장. 형사님, 이것도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거인멸 준비 현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서미라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겁에 질려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그녀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제 손등. 3개월 전 그녀가 뜨거운 죽을 쏟았던 바로 그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이건 제 손등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당신 인생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이 찾던 인감도장이요? 저는 소파 위에 놓인 낡은 방석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퍼를 찌익 열자 방석 손뭉치 사이에서 빨간 인주가 묻은 인감도장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매일 뒤지는 곳은 서랍과 금고였고 사람이 안 건드리는 곳을 저는 골랐습니다. 당신이 매일 앉던 그 방석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다 알고 있었어? 일부러. 속인 게 누군데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재산 뺏으려고 생쇼를 할 때 저는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짐짝 취급하며 산속에 버릴 때 저는 저장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죽이려던 바로 그 순간까지 저는 백업했습니다. 저는 빨갛게 부어오른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줄 테니까요. 형사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수갑찬 남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호송차 안에서 남편은 아직도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는 도심의 불빛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지금 가겠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가자 여영사님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사모님. 진술 간단하게 받을게요.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옆방에서 남편과 서미라가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형사님이 미안하다는 듯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도 더 이상 아프지 않으니까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모든 조서가 끝났습니다. 사모님, 일주일 뒤에 구속 적부심이 있고 곧바로 1차 공판이 시작됩니다. 경찰서를 나서자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혼자 걸어가고 싶어요. 한 변호사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전 밥값 은혜, 이렇게라도 갚게 되어 영광입니다. 무슨 말씀을요? 하지만 혼자 걷기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말까 하다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딸 윤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아. 엄마. 월요일에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있어요. 후견인 서류요. 엄마, 서명만 하면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니? 네, 경찰서야. 그리고 내 아빠는 지금 유치장에 있어. 전화 너머에서 딸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빠가 나를 산에 버렸어. 죽이려고. 그럴 리 없어요.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너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내가 엄마 후견인 서류를 준비할 줄은 몰랐거든. 엄마, 그건 월요일 오전 9시 엄마가 있는 대로 와. 주소 보낼게. 엄마, 잠깐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딸과 월요일 아침에 만납니다. 그 자리에 변호사님도 함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오늘 아침 9시에 은행 미팅 잡혀 있습니다. 담보 관련해서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 가서 씻고 바로 가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6시, 경찰서 조서가 새벽 5시에 끝났고 집까지 걸어오는데 1시간.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서류를 챙겼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증거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제 명의로 묶인 담보 목록. 오전 8시 50분 은행 본점에 도착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담보 관련 담당자 3명이 회의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12개 전부 확인 가능합니까? 네. 제가 어젯밤 새벽까지 준비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양쪽에 은행 직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정아 고객님, 앉으십시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명의로 설정된 담보 목록 전부 보여주십시오.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숫자들을 보고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근저당 7건 총 38억, 연대보증 3건 총 6억, 신용보증 2건 총 3억, 총 12건 47억. 숨이 멎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일궈온 전 재산이 남편의 빚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고객님, 이 중 일부는 배우자 동의서로 진행됐습니다. 배우자 동의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서명이 있습니까? 직원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제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위조입니다. 고객님, 그런데 직원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미 집행된 대출금 사용 내역입니다. 화면에 글자들이 떴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12억, 주식 투자 손실 8억, 서미라 명의 아파트 계약금 5억, 기타 유흥비 3억.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제 돈으로 남편이 도박을 하고 주식을 날리고 내연녀 집을 사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숫자를 읽기 시작했거든요. 30년 은행에서 리스크 팀장으로 일했던 윤정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현재 연체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 목소리가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아직 연체는 아닙니다만 다음 달 상환일이 추가 대출 시도는 있었습니다. 3일 전에 제 명의로 2억 추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신청했습니까? 배우자 강도연 씨가. 제 손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추가 대출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지급정지 신청 접수하겠습니다. 고객님, 지급정지는 가능하지만 저는 은행 본사 여신심사팀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서명 위조,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남편 강도연의 구속영장 사본입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살인미수, 유기치상,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어제 체포됐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요청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메모지를 꺼내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첫째, 제 명의 모든 계좌 추가 대출 차단. 둘째, 지급정지 신청. 셋째, 위조 서명권에 대한 은행 내부 감사. 넷째, 추심 중지 요청. 고객님, 추심 중지는 범죄 피해자입니다. 경찰 조서 사본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입니다. 지금 바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그런데 담보가 풀리려면 결국 빚을 갚아야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은 확산을 막는 게 먼저입니다.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범죄 수익을 가압류하고 돈주를 완전히 봉쇄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제 건물, 제 땅을 팔아서 제 명의 빚을 제가 청산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강도연 명의로는 단 1원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빚 청산 후 남은 돈은 전부 제 명의 새 계좌로. 강도연은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책 배우자이므로 재산분할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은행을 나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구치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정아야, 무슨 용건입니까?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정아야,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미쳤었어. 진짜 미안해. 미안으로 끝날 일입니까? 우리 30년을 생각해서 제발 합의 좀. 합의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산에 버릴 때는 30년 생각 안 했죠. 제 명의로 47억 빚 만들 때는 30년 생각 안 했죠. 정아야, 너 끝까지 가면 너도 같이 망한다. 내가 빚이 얼마나 큰데. 드디어 본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너 살아있어도 끝이야. 서류는 이미 돌아갔어. 후견인 서류.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서진이가 이미 법원에 제출했을 거야. 월요일 아침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법원에서 무능력자로 판정나면 끝이야. 재산관리인은 내가 되고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뭐? 변호사님이 이미 막아뒀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는 이미 돌아갔어.
그 말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후견인 서류가 정말로 법원에 제출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1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아직 제출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접수 직전 단계입니다. 월요일 오전이면 월요일 전에 막아야 합니다. 제가 긴급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따님과의 면담에서 확실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결혼 사진을 내렸습니다. 액자 뒤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을 대신 걸었습니다. 결혼 사진이 아니라 제 혼자 웃고 있는 사진으로 일요일 오후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돼요? 그리고 인감도장 필요하면 가져갈게요.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인감도장, 후견인 서류뿐만 아니라 제 도장까지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전 9시, 한재훈 법률사무소, 주소 첨부,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인감도장은 필요 없어. 후견인 서류도 가져오지 마. 하지만 딸이 그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8시 50분, 한재훈 법률사무소 앞. 저는 회의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리고 8시 55분, 익숙한 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제 딸 윤서진이 내렸습니다. 35세, 제가 낳고 키운 딸.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파우치 하나. 인감도장까지 가져왔구나. 한 변호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사모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똑똑. 노크 소리.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들어서더니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제가 휠체어가 아니라 두 발로 서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다리가, 앉으세요, 서진아. 딸이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파우치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다리.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요. 6개월? 그럼 왜 말을 안? 내 아빠가 나를 죽이려는 걸 알았거든.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그럴 리 없어요.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늘 나만 믿고 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난 아빠 말을 믿었어요. 아빠가 엄마 치료비 때문에 힘들다고, 건물 하나만 팔면 된다고.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 여자만 없어지면 담보도 보험금도 다 끝이야. 12개 47억. 차 안에서 남편과 서미라가 나눈 대화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 후견인 서류는? 딸이 월요일에 법원 제출한대. 서진이 남편도 사업 망해서 동급하니까.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내 아빠는 지금 구속 상태야. 살인미수, 유기치상, 사기, 사문서 위조로. 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파우치를 가리켰습니다. 그게 뭐야? 엄마 인감도장이요. 어디서 났어? 아빠가 집에 숨겨뒀던 거 찾아서 나한테 줬어요. 후견인 서류 제출할 때 같이 내라고. 저는 한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사가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인감도장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위조예요. 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진짜 인감도장은 사모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도장을 쳐다봤습니다. 아빠가 가짜를. 서진아.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내가 가져온 후견인 서류 여기 두고 가. 딸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한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사모님, 이거 법원 제출 직전 단계입니다. 윤서진 씨 서명도 이미 돼 있고. 그런데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의료 소견서 날짜가 이상합니다. 뭐가요? 작성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일요일 휴진입니다. 저는 서류를 가져와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날짜가 일요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작성 의사 김 선생님은 사모님을 진료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딸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아빠가 이것도 조작을. 서진아.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이 서류 받았을 때 한 번이라도 확인했어? 날짜가 일요일인지 의사가 진짜 엄마를 봤는지. 아니요. 왜? 급했어요. 우리 집 전세금 빼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남편 빚 독촉이 들어오고 그래서 엄마를 법적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했어? 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서진 씨, 이게 병원비 납부 내역입니다. 전부 사모님 명의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아버님이 낸 돈은 단 1원도 없습니다. 딸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이건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아버님이 내연녀 섬이라 명의로 아파트 계약한 기록입니다. 계약금 5억. 출처는 윤서진 씨 집 전세금 3억과 사모님 명의 대출 2억입니다.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집 전세금이. 너희 집주인한테 확인해봐. 딸이 핸드폰을 꺼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통화를 하더니 전화를 끊고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3억? 3억이 빠졌대요. 그 돈으로 섬이라 아파트 계약금 냈어. 그리고 나머지는 도박으로 날렸고. 딸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고개를 들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뭐야? 엄마가 6개월 전부터 다리가 나았다면서요? 그래. 그럼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요? 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믿었다면 나한테 말했어야죠. 다리 나았다. 아빠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그럼 난 엄마 편을 들었을 거예요. 저는 딸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네. 정말 내 편을 들었을까? 저는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뭔데요? 내가 3개월 전에 아빠한테 보낸 카톡이야.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 엄마 건물 팔면 우리 빚 해결되는 거 맞죠? 빨리 처리해 주세요. 남편이 독촉 전화 받아서 힘들어해요.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나한테 온 적 있어? 엄마 상태가 어떤지, 정말 치매인지 한 번이라도 확인하러 왔어? 안 왔어요. 왜? 아빠가 엄마 보면 엄마가 힘들어한다고. 거짓말이야. 제 목소리가 칼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안 온 이유는 확인하기 싫었기 때문이야. 엄마가 정말 무능력자인지 아니면 아빠가 거짓말하는 건지 확인하면 내 양심이 아플까봐 그냥 눈 감은 거야.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한참을 딸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서진아, 내 남편 사업 실패한 거 맞지? 네. 빚이 얼마야? 2억. 내 남편도 이 사실 알고 있었어? 네. 아빠가 남편한테도 직접 전화했어요. 장인어른이 처리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저는 한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사님, 사위도 참고인으로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내 남편도 증인으로 서야 해. 누가 너희 집 전세금을 건드렸는지 법정에서 말하게 해. 엄마, 남편까지. 너희 빚 2억. 저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갚아주는 게 아니야. 법정 증언에 협조하고 전세금 회수에 협조하고 내 아빠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면 그때 내가 대신 막아줄 뿐이야. 조건이에요? 그래. 조건이야. 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나랑 남편 법정에 설게요. 그리고 하나 더. 뭔데요? 내가 아빠를 정말로 끊을 수 있는지 나는 아직 못 믿어. 딸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봤습니다. 엄마, 월요일까지 시간 줄게. 내 선택을 지켜보겠어. 딸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따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딸이 건물 밖으로 나가 한참을 서 있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전화가 누구한테 가는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0분 후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따님이 아버님한테 전화했습니다. 구치소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통화 내용은요? 확인 중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 딸은 속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깨어났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2주 후 금요일 오전 10시 지방법원 형사법정. 법정 문 앞에 서니 30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쿵. 그 소리에 제 심장도 같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정 안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피고인석에 강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은 풀린 상태였지만 손목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섬이라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일어나십시오라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검사가 사건 개요를 읽었습니다. 살인미수, 유기치상, 사기, 사문서 위조. 그때 강도연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분과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인 강도연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판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윤정아 씨 합의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 사람은 저를 산에 버렸습니다. 죽어도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게 합의로 끝날 일이라면 세상에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 녹음 파일을 재생하십시오. 스피커에서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죽어버려, 윤정아.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이 핀다. 강도연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검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유기하고 피해자 명의로 담보 12건 총 47억 원을 설정했으며 위조 서명으로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를 버리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정신이 나간 척하는 동안 제 이름으로 담보를 잡았고 제가 사라지면 빚은 제 이름에 남고 재산은 저 인간이 가져가려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조된 서명 12건, 배우자 동의서 위조 7건, 그리고 제 딸을 이용한 후견인 서류 조작 시도까지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미라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오빠가 다 시킨 거예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재판장이 책상을 탕 쳤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강도연이 서미라를 노려봤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 윤서진, 입장하십시오. 법정 뒤쪽 문이 열리고 제 딸이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강도연이 딸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진아. 재판장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강도연이 증인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치료비가 급하다고 후견인 서류에 서명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 소견서는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버지가 가져왔습니다. 증인은 그 의사가 어머니를 진료했는지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려다 교도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재판장이 다시 책상을 쳤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집 전세금 3억을 빼서 다른 여자 아파트 계약금으로 썼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인 더 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2 입장하십시오. 이번에는 제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증인, 피고인 강도연과 통화한 내용을 진술해 주십시오.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전화하셔서 장모님 건물 팔아서 자네 빚 해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장모님 동의하에 정상적으로 매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견인 서류 조작과 명예 도용이었습니다. 강도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시를 했습니다. 피고인 강도연, 서미라. 증거가 명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됩니다.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다음 기일에 추가 심리 후 양형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4주 후로 잡겠습니다.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강도연이 고개를 떨궜고 서미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변호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사모님, 구속 유지 결정 났습니다. 4주 후 선고 공판에서 최종 형량이 나올 겁니다.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살인미수와 유기치상이 주죄이고 사기와 사문서 위조가 겹쳐서 최소 10년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은요? 형사 판결 나온 직후 바로 제기하겠습니다. 유책 배우자이므로 재산 분할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 측에서 분할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보 47억은요? 사모님 건물 일부 매각 진행 중입니다. 2개월 내로 청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서진아. 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나 아빠한테 전화했었어요. 그날 알고 있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는데? 아빠, 이제 끝이에요. 엄마 편 들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어왔지만 상쾌했습니다. 4주 후 선고 공판, 그리고 이혼 소송.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말이 보입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5월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강도연 징역 12년,
서미라 징역 7년. 그리고 한 개월 후 이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기각, 위자료 청구 기각, 30년의 결혼 생활이 법원 서류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건물 매각으로 빚 47억을 청산했습니다. 30년이 15억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도 숨은 쉬어지더군요. 오늘은 제 식당 오픈하는 날입니다. 저는 작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을 달 준비 중이었습니다. 윤정아 밥집, 외상 사절, 거짓말 사절, 간판 아래 작은 문구까지 새겨 넣었습니다. 사장님, 간판 달았습니다. 기사님이 소리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름이 간판에 걸리니 괜히 목이 메웠습니다. 건물 매각으로 남은 돈 15억. 그중 10억은 안전하게 예금하고 2억은 딸 남편 빚 정리에 협조하고 나머지 3억으로 이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테이블 8개짜리 작은 밥집. 하지만 제 손으로 직접 차린 곳입니다. 그날 오후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여기 뭐가 맛있어요? 된장찌개 추천합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한 뚝배기를 내놓았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손님이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밥을 다 먹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다음에 또 올게요. 문이 닫히고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닦다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 강도현. 봉투를 뜯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져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려면 불이 필요하니까요. 칙. 종이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30년이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한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서미라 명의 아파트 경매 낙찰됐습니다. 가압류로 인해 서미라 씨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빈손? 그 여자가 제 손등에 뜨거운 죽을 쏟던 날, 저도 빈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출발선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주말 딸이 남편과 함께 가게에 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앉아. 저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내왔습니다. 엄마, 우리 빚 다 정리됐어요. 잘 됐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가 법정에서 증언해준 덕분이지.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제 됐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딸이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작지만 따뜻해요. 그래야지. 이게 진짜 엄마 집이니까.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에는 봄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초록 잎이 무성했습니다. 저도 저 나무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 핸드폰을 열어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6년 5월 15일 윤정아 밥집 오픈 61세 새 출발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인생의 운명은 누가 정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정한다. 내 두 발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61세 전직 은행 리스크 팀장 윤정아. 47억 빚을 청산하고 15억으로 새 인생을 시작한 여자.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윤정아 밥집 사장입니다.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섰습니다. 제 이름으로. 자, 어떠셨나요? 61세 윤정아의 통쾌한 복수극.
마지막 한 줄이 기억에 남으시죠? 인생의 운명은 내가 정한다. 내 두 발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의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다음엔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하고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힘내세요.